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해 내려오는 옛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호수에서 사는 가족. 옛날 중국의 시우라는 커다란 호숫가에 살구나무 마을이 있었지요. 이곳에 사는 치엔이라는 농부 부부는 누구보다도 부지런했답니다. 살림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지요. 살구꽃이 활짝 핀 어느 봄날 치엔 부부에게 귀여운 딸이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치엔 부부는 딸에게 살구꽃 아가씨라는 뜻의 싱찬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지요. 어느 해 여름날 싱찬은 크고 잘 익은 살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우와, 정말 잘 익었네. 엄마를 갖다 드려야지. 싱찬은 팔을 쭉 뻗어 살구를 땄지요.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싱찬, 제발 나를 놓아줘. 싱찬은 깜짝 놀라 살구를 떨어뜨렸지요. 살구는 대구르르 굴러가다가 갑자기 선녀처럼 예쁜 아가씨로 변했답니다. 싱찬, 나는 살구의 요정이란다. 나를 놓아주면 소원을 들어줄게. 싱찬은 방긋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요. 네, 놓아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아무런 소원이 없어요. 부모님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있으니까요. 그러자 살구 요정은 비녀 하나를 빼주면서 말을 했답니다. 정말 고운 마음을 가졌구나. 자, 소원을 들어주는 금비녀를 줄게. 이 금비녀를 3번 두드리고 소원을 말하렴. 싱찬은 금비녀를 받아들었지요. 그 순간 살구 요정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답니다. 싱찬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금비녀를 잘 간직했지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싱찬은 아름다운 처녀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 싱찬은 어머니를 도와 열심히 일을 했지요. 살구나무 마을 사람들은 싱찬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였답니다. 그런 가운데 싱찬은 시집갈 나이가 되었지요. 저마다 싱찬을 며느리로 맞으려고 야단들이었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싱찬에게 물었지요. 싱찬, 너는 어떤 사람에게 시집을 가고 싶니? 어머니, 저는 지금까지 너무나 외롭게 지냈어요. 그래서 가족이 많은 집에 시집을 가고 싶어요. 그 무렵 이웃마을에 사는 숭 할아버지가 중매쟁이를 보냈답니다. 숭 할아버지는 아들만 9을 두었지요. 그런데 모두 장가를 보내고 이제 막내 아들만 남았답니다. 그 9째 아들을 멀리서 본 적이 있어요. 아주 부지런하고 믿음직해 보이던걸요. 그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싱찬의 어머니는 숭 할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답니다. 그 집으로 시집을 가면 보나마나 고생할 게 뻔해. 재산은 많지 않은데 식구들은 바글바글 하잖니? 그러니 굶기를 밥 먹듯 할 것이야. 그러자 싱찬이 중매쟁이에게 말을 했답니다.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 있다면 결혼하겠다고 전해주세요. 하지만 절대로 괴로움을 끼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지요. 싱찬과 함께 살 수만 있다면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싱찬의 말을 전해 들은 숭 노인은 결혼을 승낙했지요. 싱찬을 기특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싱찬은 숭 할아버지의 막내 아들과 결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싱찬의 어머니도 함께 살았지요.
집안은 예전보다 훨씬 화목해졌답니다. 그들은 서로 도우며 열심히 일을 했지요. 그리하여 숭 할아버지네는 점점 재산이 늘었답니다. 숭 할아버지네는 싱찬을 며느리로 맞더니 집안이 활짝 피었어. 마을 사람들은 이렇듯 싱찬을 칭찬했지요. 어느새 싱찬의 소문은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갔답니다. 심술궂은 임금님은 싱찬을 왕비로 삼고 싶어 했지요. 이미 여러 명의 왕비가 있었는데도 말이지요. 어느 날 임금님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말을 했답니다. 여봐라, 소문이 자자한 싱찬을 데리고 오너라. 임금님, 그리하면 백성들이 원망할 것이옵니다. 그러니 다른 방법을 쓰십시오. 어떤 방법을 쓴단 말이야? 그 집안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집안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러니 상으로 살구 하나를 내리십시오. 살구 하나를 누구 한 사람이 먹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내린 상을 소홀히 한 죄로 싱찬을 잡아오는 것이지요. 그래, 당장 살구 하나를 내리도록 해라. 그 길로 신하는 싱찬의 집을 찾아가 임금님을 명령을 전했습니다. 임금님께서 너희 가족이 모범적이라고 이 살구 하나를 상으로 내리셨다. 그러니 온 가족이 모두 이 은혜를 똑같이 나누도록 해라. 가족들은 어쩔 줄 몰랐지요. 그러나 싱찬은 전혀 놀라지 않았답니다. 싱찬은 살구를 으깨어 물을 붓고 끓였지요. 그리하여 살구차가 만들어지자 온 가족이 한 잔씩 나누어 마셨답니다. 참으로 슬기로운 자루구나. 신하의 보고를 받은 임금님은 더욱더 싱찬을 왕비로 맡고 싶어졌지요. 하지만 싱찬을 데려올 구실이 떠오르지 않자 명령을 내렸답니다. 할 수 없다. 강제로라도 끌고 오너라. 신하들은 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싱찬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임금님의 명령을 전했지요. 싱찬의 가족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싱찬의 어머니는 정신을 잃었고 숭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지요. 할아버지의 아들들은 화가 나서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병사들이 둘러쌌으므로 방법이 없었답니다. 그때 갑자기 싱찬이 신하에게 말을 했습니다. 임금님의 분부를 따르겠어요. 그러니 제발 준비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잘 생각했소. 밖에서 기다릴 테니 준비하고 나오시오. 신하가 나가자 싱찬은 슬퍼하는 가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게 방법이 있으니 잠시 기다려주세요. 말을 마친 싱찬은 그동안 소중하게 간직해왔던 금비녀를 꺼냈습니다. 어릴 적 살구의 요정에게서 받은 그 금비녀였지요. 금비녀야, 우리 가족과 모든 살림살이를 시후오 속으로 옮겨다오. 고약한 임금님의 눈에 띄지 않고 오순도순 살 수 있게. 싱찬이 말을 마치는 순간이었지요. 세찬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싱찬의 집을 둘러싸고 있던 신하와 병사들을 멀리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싱찬의 집과 가족들을 시후호의 물속으로 옮겨 놓았지요. 그 후로 싱찬을 볼 수 없게 된 마을 사람들은 너무나 아쉬워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여러 가지로 도와주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농부가 쟁기를 구하지 못해 쩔쩔맸습니다. 그래, 숭 할아버지네가 혹시 내 부탁을 들어줄지도 몰라. 시후 속에 살고 있다면 말이야. 농부는 싱찬에게 편지를 써서 시후호 위에 띄웠지요. 그러자 잠시 후 쟁기가 거짓말처럼 물 위로 불쑥 떠올랐답니다. 역시 싱찬은 시후 속에 살고 있는 것이야. 농부는 기뻐 온 마을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싱찬에게 고마워했지요. 시우오 속에 살면서도 꼼꼼히 신경을 써주었으니까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마을 사람들은 시우오 위에 편지를 써서 띄었답니다. 그러면 부탁한 것이 어김없이 물 위로 떠올랐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욕심쟁이가 싱찬에게 많은 물건을 빌리고는 돌려주지 않았답니다. 그런 뒤로는 마을 사람들이 소원을 편지로 써서 시우오 위에 띄웠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답니다. 금촛대에서 나온 여인. 옛날 아라비아의 왕자가 금촛대를 샀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큰지 초가 100회나 꽂혔지요. 세상에 이보다 큰 금촛대는 아마 없을 거야. 왕자는 무척 기뻐했으나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답니다. 테이블 위에 있던 간식과 과일들이 사라졌던 것이지요. 고양이라도 들어왔나?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답니다. 하지만 며칠째 같은 일이 계속되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요. 오늘 밤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어. 깊은 밤, 왕자는 침대에 누워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러자 새로 산 커다란 금촛대의 문이 살며시 열렸지요. 그러더니 사각사각 옷자락 스치는 소리가 나며 한 아가씨가 나타났답니다. 왕자는 아가씨에게 첫눈에 반했지요. 아가씨는 살금살금 걸어와 테이블 위의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조심 금촛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요. 그때 왕자가 달려가 아가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해치지 않을 것이니 마음 놓아요. 나는 이 나라 왕자랍니다. 아가씨는 도대체 누구신가요? 아가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지요. 저는 라일라라고 해요. 아버지가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금촛대에 숨었지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제가 죽은 줄 알고 금촛대를 팔아버렸어요. 저런 딱하기도 해라. 내가 돌봐줄게요. 매일 밤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눕시다. 라일라도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매일 밤 왕자와 라일라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러다 보니 왕자는 어느 누구보다도 라일라를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약혼녀가 있었기 때문에 왕자는 몹시 괴로웠지요. 어느 날 왕자는 끼고 있던 반지를 빼 라일라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답니다. 라일라, 이 반지는 내 마음의 선물입니다. 잘 간직해 주시오. 라일라는 수줍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한 시녀가 왕자의 방을 지나게 되었지요. 이 늦은 밤에 누구랑 이야기를 하는 걸까? 이상한데? 시녀는 몰래 문틈으로 왕자의 방을 엿보았지요. 그러자 아름다운 아가씨가 금촛대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나, 세상에나. 시녀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다음 날 궁전은 그 시녀가 퍼뜨린 소문으로 시끌벅적했지요. 뭐라고? 왕자님이 어떤 아가씨와 가까이 지낸다고? 왕자의 약혼녀는 이 소문을 듣자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자는 사냥을 하러 나갔지요. 그 틈에 왕자의 약혼녀는 금촛대를 사차치 살펴보았답니다. 하지만 어디가 문인지 찾을 수 없었지요. 그렇다고 내가 보게 할 줄 알아? 왕자의 약혼녀는 금촛대에 초를 100회나 꽂고 불을 붙였지요. 그러자 금촛대는 열을 받아 벌겋게 달아올랐답니다. 라일라는 뜨거움을 참다 못해 문을 열고 나왔지요. 그러고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 여자를 갖다 버리거라. 왕자의 약혼녀는 명령을 내렸지요.
그리하여 라일라는 궁전에서 멀리 떨어진 들판에 버려졌답니다. 라일라는 다행히도 지나가던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에게 발견이 되었지요. 할아버지는 라일라를 집으로 데려가 정성껏 보살펴 주었답니다. 라일라는 겨우 눈을 떴지요. 이제 정신이 드나 보구나. 어쩌다가 그 들판에 쓰러져 있었니? 라일라는 그동안의 일을 말했습니다. 갈 곳이 없다면 우리 집에서 지내도록 해라.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그리하여 라일라는 할아버지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지요. 한편 사냥에서 돌아온 왕자는 너무나 놀랐답니다. 금초대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데다 라일라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라일라! 라일라! 왕자는 궁전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라일라는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 뒤 왕자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요. 걱정이 된 왕비는 의사들에게 물었답니다. 왕자가 아무것도 먹지 않으니 어쩌면 좋겠어? 그러자 나이 많은 의사가 말을 했지요. 전국에 방을 붙이면 어떨까요? 왕자님의 입맛을 돋을 만한 맛있는 음식을 해오는 사람과 결혼을 시키겠다고요? 왕자의 입맛을 돋을 수만 있다면 어디 한번 해봅시다. 왕비의 명령에 따라 전국 방방곡곡에 방이 붙었습니다. 라일라야, 이상한 방이 붙었단다. 어느 날 나들이에서 돌아온 할아버지가 말을 꺼냈습니다. 왕자님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해오는 아가씨를 왕자비로 삼는다는구나. 라일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밝은 목소리로 말을 했답니다. 할아버지, 보릿 가루를 좀 구해주세요. 왕자님께 맛있는 국수를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보리국수로 될까?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도 보릿가루를 구해다 주었답니다. 잠시 후 라일라는 보리국수를 정성스럽게 만들었지요. 그러고는 그것을 낡은 그릇에 담아 할아버지께 드렸답니다. 할아버지, 왕자님께 이걸 갖다 드리세요. 그리고 행운의 국수라고만 말씀해 주세요. 할아버지는 보리국수 한 그릇을 들고 궁전으로 갔습니다. 궁전 앞에는 아가씨들이 줄지어 서 있었지요. 모두들 갖가지 요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국수 그릇을 소중히 안고 오래오래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 드디어 할아버지의 차례가 돌아왔지요. 할아버지는 보리국수를 왕자에게 내밀었답니다. 왕자님, 이것은 행운의 국수랍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정말 별난 방법을 다 쓰네. 행운의 국수래. 왕자는 할아버지가 안쓰러웠습니다. 할아버지, 그 국수 이리 주세요. 왕자는 국수 그릇을 받아들고 보란듯이 한 가닥 먼저 건져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맛있던지 왕자는 국물까지 홀짝 마셔버렸답니다. 어? 이게 뭐지? 그때 왕자는 입속에 든 것을 뱉었답니다. 반짝이는 반지 하나가 손바닥 위에 툭 떨어졌지요. 아니 이건 내가 라일라에게 준 반지잖아. 왕자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지요. 할아버지, 이 보리국수는 누가 만들었나요? 할아버지는 그제야 라일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왕자는 기운차게 일어나 명령을 했습니다. 어서 그 아가씨를 모셔오너라. 결국 왕자는 금초대의 아가씨 라일라와 다시 만나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지요. 그리고 라일라를 구해준 할아버지는 많은 보물을 받아 부자가 되었답니다. 학이 된 부인. 옛날 어느 시골에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 젊은이는
가진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다지 똑똑하지도 못했지요. 다만 마음씨가 착하여 남에게 나쁜 일은 조금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답니다. 젊은이는 날마다 남의 집 일을 해주고 품삯을 받아 먹고 살았지요. 어느 날 아침 그 젊은이는 이웃마을 부잣집의 일을 돕게 되어 집을 나섰답니다. 동구 밖 근처의 늪지대를 지나가던 젊은이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지요. 늪 한쪽에 무엇인가 쓰러져 발버둥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가 가까이 가서 보니 그것은 화살을 맞은 학이었습니다. 아유, 불쌍해라. 어떤 고약한 사람이 이런 짓을 했을까? 젊은이는 혀를 차면서 그 학을 집으로 데려와 치료해 주었답니다. 날개 밑에 박힌 화살을 뽑고 상처에 약을 바른 뒤 헝겊으로 감아 두었더니 멀지 않아 학의 상처가 회복되었지요. 자, 다 나았구나. 이제 멀리 날아가서 다시는 못된 사냥꾼의 눈에 띄지 말거라. 그런 일이 있은 후 며칠이 지났을 때 그날도 남의 집 일을 끝내고 돌아온 젊은이는 방에서 쉬고 있었답니다. 밤이 꽤 깊었을 때 밖에서 누군가 주인을 찾았지요. 젊은이가 내다보니 뜻밖에도 문 밖에는 하얀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답니다. 이 밤중에 누구신지요? 젊은이가 이상하게 여기며 묻자 여인은 고개를 다소곳이 숙인 채 말을 했습니다. 길 가던 사람이온데 도중에 날이 저물어 하룻밤 신세를 지고자 들렀습니다. 예, 하지만 저희 집은 누추하여 아가씨처럼 고귀하신 분을 모시기에 당치 않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면 부잣집이 많으니 그곳으로 가보십시오. 젊은이가 정중하게 거절의 뜻을 전하자 여인은 슬픈 듯한 얼굴로 사정을 했답니다. 보다시피 많이 지친 데다가 다리가 불편하여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룻밤 쉬어가게 해주십시오. 여인이 하는 말에 젊은이는 깜짝 놀랐지요. 놀랍게도 그 여인은 한쪽 다리를 절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 됐습니다만 저희 집에는 방이 하나뿐이어서 도저히 아가씨를 모실 수가 없으니 어쩌지요? 처마 밑이라도 좋으니 하룻밤 머물게 해주세요. 여인이 어찌나 간절히 애원하는지 젊은이는 도저히 부탁을 부리칠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다고 몸이 불편한 여인을 밖에서 자게 할 수도 없는 일이었으므로 방으로 들어오도록 하였지요. 아랫목에서 편히 쉬십시오. 젊은이는 여인에게 아랫목의 잠자리를 양보하였지요. 너무나 아름다운 아가씨가 다리를 저는 것을 몹시 가슴 아프게 여기며 젊은이는 윗목에 쪼그리고 앉아 눈을 붙였답니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젊은이는 잠결에 무엇인가 자기 몸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것을 느꼈지요. 그것은 깃털처럼 가볍고도 포근한 느낌이었답니다. 젊은이는 그 따뜻함 속에서 깊은 잠을 잤지요. 아침이 되어 눈을 뜬 젊은이는 또다시 놀랐습니다. 어젯밤의 그 여인이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부엌에서 달그락달그락 하는 소리를 듣고 젊은이는 얼른 달려나갔습니다. 아니, 왜 그런 수고를 하십니까? 밥은 내가 지을 텐데. 젊은이의 말에 여인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여인이 차려온 밥상을 보니 음식 솜씨도 여간 깔끔하지가 않았지요. 젊은이는 여인을 좋아하게 되어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시는 길인지요? 갈 곳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 색시가 되어 여기에서 사시지 않겠습니까? 비록 살림은 가난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여인은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렇게 하여 그 여인을 색시로 맞아들인 젊은이는 더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얼굴도 아름답고
마음씨도 고운 그 여인은 젊은이를 극진히 섬겼지요. 살림 솜씨 또한 아주 알뜰했답니다. 여인은 어디선가 배틀 한 대를 얻어다 헛간에 놓고 집안일을 하는 틈틈이 배를 짜기 시작했답니다. 어느 날 색시가 말을 했지요. 시장에 가서 이 배를 팔아오세요. 젊은이는 색시가 짠 배를 팔러 장으로 갔습니다. 시장에서 그 배를 본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모두 한마디씩 칭찬을 하였지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고운 배가 다 있다니. 마치 비단 같군 그래? 내 생전에 이렇게 곱게 짠 배는 처음 보아요. 이건 사람의 솜씨하고 비교할 수가 없군요. 사람들의 칭찬을 들은 젊은이는 기분이 좋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당신이 짠 배를 보고 모두 놀라 야단이었어. 심지어 사람의 솜씨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요. 덕분에 값을 잘 받았소. 색시는 수줍게 웃으며 말을 했습니다. 값을 잘 받으셨다니 무엇보다도 다행이에요. 어서 우리 살림도 좀 나아져야 하니까요. 그런데 당신이 저에게 한 가지 약속해 주실 일이 있습니다. 알았소. 약속하지. 젊은이는 흔쾌히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란 금지된 일에 더욱 유혹을 느끼게 마련인지 젊은이는 이상하게도 배를 짜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배를 짜는 것일까? 젊은이는 배 짜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지요. 아무리 참으려 해도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참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보고 싶어지는 것이었지요. 그래, 딱 한 번만 보자. 아주 잠깐만. 그것도 몰래 보는 것이지. 그리고 다시는 보지 말아야지. 젊은이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하고 살금살금 헛간으로 다가가 문틈으로 아내가 배를 짜는 모습을 몰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니? 젊은이는 자신도 모르게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말았지요. 놀랍게도 배틀 앞에 앉아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한 마리의 학이었던 것이지요. 학은 자기 몸의 깃털을 뽑아 배를 짜고 있었답니다. 젊은이의 놀라는 소리에 색시는 배 짜던 손을 멈췄지요. 그러고는 천천히 돌아앉아서 말을 했습니다. 결국 당신은 저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말았군요. 사실 저는 얼마 전에 당신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학이랍니다. 그 은혜를 갚아드리기 위해 당신의 아내가 되어 깃털을 뽑아 배를 짜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제 모습을 보셨으니 저는 더 이상 당신 곁에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학이 된 색시는 젊은이가 붙잡을 사이도 없이 밤하늘로 훨훨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젊은이는 오랫동안 그 학이 날아간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지주의 신부.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큰 농장을 가진 지주가 살았답니다. 지주는 매우 큰 부자였지요. 금고마다 금이 가득했고 마을 은행에 있는 돈을 꺼내어 쌓으면 산더미보다도 클 정도였답니다. 그러니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지요. 하지만 딱 하나 아쉬운 것은 부인이 일찍 죽어 호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서 새 신부를 맞고 싶구나. 지주는 언제나 그 생각뿐이었지요. 하지만 지주의 성질머리가 너무 고약해서 아무리 부자라도 선뜻 시집을 오겠다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장에서 일하는 한 농부의 딸이 농장에 일을 하러 온 것입니다. 농부의 딸은 목젖더미 속에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지주는 그만 한눈에 반하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농부의 딸 곁으로 다가가 느끼한 목소리로 말을 했지요. 널 내 신부로 맡고 싶은데 어떠냐?
그러자 농부의 딸이 냅다 소리를 지르며 말을 했답니다. 싫어요. 저는 당신과 어울리지 않아요. 농부의 딸이 쌩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자 지주의 마음은 더욱 달아올랐답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농부의 딸을 신부로 맞이하겠다고 굳게 다짐을 하였지요. 당장 저 아이의 아버지를 데려오너라.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인이 달려가서 딸의 아버지인 농부를 데려왔답니다. 네 딸만 설득시키면 빚을 감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농사지을 땅도 넉넉히 주마. 지주에게 진 빚 때문에 먹고 살기도 힘들 지경인데 땅까지 준다니 이런 달콤한 제안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농부는 냉큼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하지만 딸이 문제였지요. 아무리 달래고 얼러도 꿈쩍도 하지 않았답니다. 아버지, 제 남편감은 제게 어울리는 사람으로 제가 고를 거예요. 이미 지주와 약속은 해버렸고 딸은 싫다고 하고 어쩔 도리가 없었답니다. 아버지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지요. 날이 결혼식 준비를 미리 다 해놓으셔요. 손님까지 모두 모셔놓은 다음 제 딸을 불러 후다닥 결혼식을 치르는 것이지요. 제가 심부름을 보내는 것처럼 일을 꾸며볼게요. 지주는 당장 결혼 준비를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갖은 음식에 화려한 장식품, 하늘에서 내려온 듯한 드레스에 다이아몬드 반지까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멋진 결혼식을 준비하느라 며칠 동안 온 농장이 떠들썩거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마침내 결혼식 준비가 모두 끝났지요. 지주는 멋진 턱시도를 차려입고 하인에게 명령을 했답니다. 농부에게 가서 내게 약속한 것을 지금 보내라고 전하거라. 그리고 농부가 죽어든 고이고이 모셔와야 한다. 하인은 한달음에 농부의 집으로 달려갔지요. 저희 주인님께서 약속한 것을 보내라 하십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저 아가씨다. 농부는 건초더미 옆에 있던 달을 가리키고는 숨어버렸지요. 하인은 얼른 아가씨에게 달려갔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우리 주인님께 약속한 것을 가지러 왔는데요. 하인의 말을 들은 딸은 한 번에 알아차렸지요. 딸은 능청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 네, 준비해두고 있어요. 저 갈색 암마를 데려가면 돼요. 하인은 아무 의심 없이 말을 몰고 농장으로 돌아왔지요. 그러고는 지주에게 보고를 했답니다. 농부에게서 약속한 물건을 데리고 왔습니다. 지주의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지요. 가슴은 쿵쾅쿵쾅 뛰었답니다. 오, 그래. 하녀들을 시켜 어서 방으로 데려가거라. 그리고 준비한 드레스와 신발,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드려라. 면사포와 화관을 씌우는 것도 잊지 말고. 지주의 명령에 하인은 깜짝 놀랐지요. 아니 주인님, 그게 어서 서두르거라. 지주의 성격이 워낙 고약한 것을 알기에 하인은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따랐지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답니다. 아마 주인님이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걸 거야. 여자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성 들여 말을 치장했답니다. 말은 다 끼고 씻겨 반짝반짝 윤이 났답니다. 그리고 면사포와 화관을 쓴 채 지주의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었지요. 자, 신부를 모시고 나오너라. 마침내 지주의 명령이 떨어졌답니다. 손님들은 목을 쭉 빼고 신부를 맞이하였지요. 하지만 요란한 울음소리와 함께 식장에 들어선 건 아리따운 신부가 아니라 화려하게 치장한 암말이었답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하며 웅성웅성거렸지요.
그러다 여기저기서 키득키득 웃음이 새어나오더니 갑자기 한꺼번에 웃음이 터져 나왔답니다. 얼굴이 벌개진 지주는 얼른 도망치고 말았지요. 그리고 다시는 신부의 신자도 꺼내지 않았답니다. 행복한 사람의 속옷. 옛날 한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임금님에게는 왕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왕자는 이상하게도 늘 우울한 모습을 하고 있었지요. 임금님은 그 왕자를 이 세상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며 사랑했건만 왕자는 나이가 들면서 더더욱 우울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얘야, 도대체 왜 그런 것이야? 어떻게 하면 네 마음이 즐거워지겠니? 임금님은 몹시 안타까워하며 물었지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마음이 슬퍼지는 걸 어쩌지 못하겠습니다. 그 무엇을 생각해도 마음이 어둡기만 합니다. 임금님은 마침내 왕자가 몹쓸 병에 걸린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나라 안의 유명한 의사며 철학자를 불러 왕자의 병을 진단하라고 일렀습니다. 얼마 뒤 왕자님을 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의견을 이야기하며 긴 회의를 한 끝에 임금님께 아뢰었답니다. 폐하, 저희들은 왕자님을 고쳐드리기 위해 신중한 연구를 거듭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하께서는 이 세상에서 더없이 행복한 사람을 찾아내시어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속옷을 왕자님의 속옷과 바꾸어 입히십시오. 그러면 왕자님은 기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누구든지 자기 주위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궁궐로 알려달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며칠 후 한 여인이 임금 앞에 불려왔습니다. 그대는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습니다, 폐하. 임금님은 기뻐하면서 말을 했지요. 그대는 이 궁전에 머무르는 신부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는가? 그렇게 해주신다면 더 없는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물러가거라. 내가 찾는 사람은 보다 잘 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있는 상태에서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라네. 그런 일이 있은 후 임금님은 이웃나라 왕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지요. 그 왕에게는 더없이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고 효성스러운 왕자와 공주가 있었으며 왕을 존경하며 보좌하는 충성스러운 대신들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땅은 기름지고 생산물은 풍족했으며 온 나라 사람들은 아주 평안하게 살았지요. 사람들은 그 나라 왕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임금님은 곧 자신의 충직한 대신을 시켜 그 나라 왕을 만나보고 속옷을 얻어오라고 부탁을 하였지요. 대신들은 이웃나라 왕을 만나 넌지시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갖추신 분이시니 대왕께서는 더 바랄 것이 없는 행복한 분이시겠군요. 그렇게 보이는가? 물론 나는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추었네. 하지만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남겨두고 죽어야 하니 바로 그것이 걱정이라네. 이웃나라 왕은 이렇게 말하면서 쓸쓸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그래서 대신들은 그 왕의 속옷을 얻어갈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요. 대신들이 돌아온 후 임금님은 더 깊은 걱정에 빠졌답니다. 왕자의 병을 고칠 일이 자나깨나 걱정이었지요. 어느 날 왕은 혼자 사냥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그때 어디선가 흥겨운 노래소리가 들려왔지요. 어찌나 흥겨운 가락인지 그 노래를 듣는 임금님의 마음까지 밝아오는 듯 하였답니다. 저렇게 흥에 겨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임금님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노랫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부지런히 달려갔지요. 노래는 어느 포도밭에서 들려오고 있었답니다. 한 젊은이가 포도나무를 보살피면서 부르는 노래였지요. 여복의 젊은이, 지내기는 어떤가? 임금님이 말을 걸자 젊은이는 쾌활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임금님이 아니십니까? 안녕하신지요? 저는 즐겁게 살고 있답니다. 그래, 자네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지 않겠는가? 자네의 그 흥겨운 노랫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싶어서 말이야. 함께 간다면 호화스러운 삶을 보장해 주겠네. 폐하,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저는 그냥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더구나 노래는 제가 원할 때 기쁜 마음으로 부르고 싶으니까요. 임금님은 속으로 깜짝 놀라면서 다시 한번 말했지요. 하지만 나와 함께 가면 아주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뭔가 부족한 것은 없는가? 없습니다, 폐하. 저는 지금 이 상태로 만족합니다. 오, 참으로 행복한 젊은이로구나. 임금님은 감격하여 어쩔 줄을 몰랐지요. 저 젊은이, 부디 나의 부탁을 들어주게나. 무슨 부탁이온지 제가 알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은 그 젊은이에게 다가가며 말을 했지요. 나는 자네의 그것이 필요하네. 그것이라니요? 무얼 말씀하시는 건지? 그건 말일세. 임금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젊은이에게 달려들어 옷을 벗기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그 젊은이는 속옷을 입고 있지 않았답니다. 임금님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돌아설 수밖에 없었지요. 결국 행복한 사람의 속옷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인가 봅니다. 사냥꾼의 목걸이. 옛날 어느 마을에 아내와 어린아이들과 함께 사는 어떤 나이 많은 사냥꾼이 있었지요. 그런데 차츰차츰 눈이 보이지 않더니 나중에는 장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겨울이 되었지만 사냥꾼이 사냥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굶주리고 있었지요. 어느 날 아침 사냥꾼의 아내는 아들을 아버지 곁에 두고 나무 열매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사냥꾼은 햇빛을 받으며 앉아 훌륭한 사냥꾼이었던 옛 시절 생각을 하였지요. 호수에 가고 싶구나. 사냥꾼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팔을 잡고 일어섰지요. 거기에 사는 기러기를 찾아가야겠어. 아는 게 많고 마술도 할 줄 아는 새니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야. 사냥꾼은 아들과 함께 호숫가로 갔지요. 호수에 도착하자 사냥꾼은 호숫가에 앉았습니다. 이제 날 혼자 놓아두렴. 사냥꾼이 아들에게 말했지요. 혼자 남게 된 사냥꾼은 자신의 근심과 절망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다른 노래소리가 들렸지요.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몹시 슬프고 쓸쓸하게 울려 퍼졌답니다. 그러나 사냥꾼은 웃음을 지었지요. 그게 기러기의 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두 번째로 그 소리는 더 크게 더 가깝게 들렸고 세 번째에는 아주 가까이에서 들렸답니다. 조금 뒤 새가 말을 했답니다. 슬픈 노래를 부르시는군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오, 나는 늙고 눈먼 사냥꾼입니다. 가족이 굶고 있는데 먹을 걸 마련할 수가 없어요. 다시 눈을 뜨게 해준다면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물건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저하고 같이 호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해요.
내 날개를 붙잡고 당신 눈을 깃털에 대고 계세요. 사냥꾼은 기러기가 시키는 대로 했지요. 기러기의 날개를 꼭 붙잡자 기러기는 사냥꾼과 함께 물밑으로 잠수에 들어갔답니다. 그런 다음 위로 떠올랐지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던 사냥꾼은 물 바깥으로 나오자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뭐가 보이나요? 조금요. 나무 몇 그루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럼 다시 들어갑시다. 물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왔답니다. 보여요? 보입니다. 사냥꾼은 소리를 쳤지요. 그리고 목에 걸고 있던 조개 껍데기 목걸이를 벗어 기러기에게 던져주었답니다. 기러기는 으쓱거리며 헤엄쳐 갔지요. 그리고 봄이 되었답니다. 사냥꾼이 다시 사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먹을 것이 떨어지는 일은 없었답니다. 기러기가 멀리서 부르는 소리도 더 이상 슬프고 쓸쓸하게 들리지 않았지요. 어떤 때에는 아주 높고 유쾌하게 들렸답니다. 말대꾸를 하는 여인. 옛날 어느 곳에 늙은 부부가 살고 있었답니다. 남편은 좋았지만 아내는 문제가 많이 있었지요. 누군가 말을 하면 그녀는 꼭 반대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생선 장수가 오늘은 좋은 청어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나는 정어리가 필요해요. 하고 대답을 하고 오늘은 양고기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나는 쇠고기가 필요한걸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지요. 혹시 누군가 창문을 열면 그것을 닫고 혹시 누가 창문을 닫으면 그것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면 눈이 온다고 하였지요. 그녀의 남편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농장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함께 있었지요. 어느 날 아침 두 사람은 자기네 옥수수 밭을 돌아보려고 다리를 건너갔습니다. 남편이 말했지요. 옥수수는 화요일까지 여물겠군. 월요일이에요. 좋아, 그렇다면 월요일이지. 걷어들일 때까지 존과 에릭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해보자. 아니요. 제임스와 로버트한테 부탁해요. 아내가 대답을 했지요. 알았어. 제임스와 로버트에게 도와달래서 7시부터 시작하기로 하지. 6시예요. 6시면 됐어. 날씨도 좋을 거야. 큰 비가 와서 날씨가 나쁠 거예요. 남편은 점점 화가 났습니다. 날씨가 좋건 말건 존이거나 제임스거나 월요일 7시거나 화요일 6시거나 하여튼 우리는 큰 낫으로 그걸 베는 거야. 큰 가위예요.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큰 가위라니? 옥수수를 큰 가위로 자르다니 당신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큰 낫으로 베는 거지. 두 사람은 다리를 건너와서도 아직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지요. 남편은 큰 낫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큰 가위예요 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었지요. 남편과 말다툼을 벌인 아내는 대단히 화가 나서 걷고 있는 곳을 보지 않고 있었지요. 그래서 아내는 다리에서 냇물로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그녀가 다시 잠깐 물 위로 떠올랐을 때 살려줘요 라고 소리쳤으리라 생각되겠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았지요. 큰 가위 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가라앉기 전에 남편이 큰 낫이라고 소리칠 시간밖에 없었지요. 그녀는 다시 떠올라서는 큰 가위 하고 소리치는 것이었지요. 남편은
큰낯이라고 되받아 소리치고 그녀는 다시 보이지 않게 되었답니다. 입속에 물이 가득 차 있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다시 머리가 물속에 가라앉자 그녀는 손을 내밀어 올려 말을 못하면서 마치 물 위에 있는 큰 가위처럼 찰카닥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지요. 어리석은 것 같으니라고. 남편은 발을 구르면서 말을 했답니다. 남편은 그녀를 찾기 위해 친구들의 도움을 얻으려고 마을로 돌아갔지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그 다리까지 와 냇물 속을 찾아보았으나 그녀는 없었습니다. 친구들 중 한 사람이 말을 했답니다. 만약 그녀가 냇물에 떠내려갔다면 하류에 있을 것이야. 냇물은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냇물 속에 있는 건 모두 냇물과 같은 방향으로 떠내려가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류로 가서 찾았지만 그녀를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때 남편이 소리를 쳤습니다. 나는 왜 이토록 바보였을까? 분명히 냇물 속에 있는 것은 모두 냇물과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그러나 우리 아내는 틀림없이 반대로 했을 것이야. 아내는 반대쪽으로 흘러갔을 게야. 그게 틀림없어. 모두가 상류로 달려갔습니다. 분명히 다른 모든 것들과는 반대로 그녀가 있었지요. 바보 마을의 영웅. 아프리카의 아디니파 마을에 사는 12명의 청년이 하루는 읍내에 곡식을 지으러 갔습니다. 곡식이 다 찧어지자 청년들은 자루에 곡식을 나누어 담고 하나씩 짊어진 채 마을로 향했지요. 곡식을 짊어지고 걸어가다 문득 한 청년이 곡식 자루를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참 이상하다 말이야. 아까부터 아무리 세어도 한 명이 모자라거든. 그러자 앞서 갔던 청년들도 멈추어 섰지요. 그래? 내가 한번 세어볼게. 한 청년이 앞뒤로 뛰어다니며 꼼꼼히 헤아렸지요. 그런데 그 청년 역시 고개를 가웃거리며 말을 했답니다. 자네 말대로 정말 한 명이 모자라는군. 다른 청년이 세어보아도 또 다른 청년이 세어보아도 똑같은 대답이었답니다. 분명 모아놓은 곡식 자루는 12자루인데 아무리 세어도 사람은 11명이었지요. 청년들은 요리조리 눈알을 굴리며 사라진 친구를 떠올렸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이렇게 소리를 쳤지요. 길을 잃고 헤매다가 표범에게 잡아먹힌 게 틀림없어. 그러자 청년들은 금세 울상이 되었지요.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맞아. 그 친구가 뒤처지는 걸 우리가 알았더라면 표범에게 잡아먹히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옆에 있던 청년이 말을 이었지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표범에게 말이야. 화가 잔뜩 난 무시무시한 암표범이었을 거야. 그 친구는 쉽게 잡아먹히질 않았어.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다고. 그것도 맨주먹으로 말이야. 맞아. 그는 정말 용감한 전사였어. 또 다른 청년이 맞장구를 쳤답니다. 그러니 비명 한마디 지르지 않은 거지. 청년들은 친구를 잃은 슬픔을 참을 수가 없었지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친구를 잃은 것이야. 청년들은 길거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였답니다. 청년들은 울면서 마을에 도착했지요. 이 모습을 보고 온 마을 사람들이 놀라서 뛰쳐나왔답니다. 대체 무슨 일인가? 그러자 한 청년이 눈물을 훔치며 오는 길에 생긴 아주 슬프고도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세상에, 이 일을 어쩌면 좋아? 마을은 금세 울음바다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꼬마 하나가 두 눈을 반짝이며 일어섰지요. 그러더니 모아둔 곡식 자루를 세기 시작했답니다.
하나, 둘, 셋, 넷, 열, 열하나, 열둘. 꼬마는 엄마에게 달려가 말을 했습니다. 엄마, 곡식 자루가 12개예요. 그러자 엄마는 꼬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지요. 지금 우린 곡식 자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다. 꼬마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가웃거렸답니다. 곡식 자루가 12개면 다 돌아온 것 아니에요? 꼬마의 말을 들은 추장이 벌떡 일어나 다시 청년들을 헤아리기 시작했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하나, 열둘. 그러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소리를 쳤지요. 표범에게 잡혀갔던 청년이 돌아온 거예요. 정말 대단한 전사야. 무기도 없이 맨주먹으로 표범과 싸워 이기고 돌아오다니. 마을은 금세 축제 분위기가 되었답니다. 그렇게 용감한 영웅이 우리 마을 사람이라니. 이런 영광이 또 어디 있겠소? 추장의 축사에 모두들 얼싸안고 춤을 추었지요. 축제는 밤새도록 이어졌답니다. 그리고 이 용감한 전사의 이야기는 이디나파 마을의 전설로 지금까지 쭉 전해지고 있답니다.